자, 언론 하시는 분들께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언론이 기울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진실을 발표해야 언론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중요한 인터뷰 하나 하고요. 시사에서 다룰게요.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양희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 의원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 20년 전에 했어도 의원이라고 부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굳이 반갑습니다. 전자를 붙이는 이유는 뭐. 현재 아니니까. 네. 네. 자, 자 21대 국회의원. 근데 사실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좀 특별한 분들은 국회에서 좀 오래 남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4년 비례대표 4년으로 지금 일단은 끝난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얼치기 전문가들 나오잖아요. 이따 그 얘기 잠깐 하겠지만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과학이어야 되는데 자기 가치관만 들이대 가지고 그거를 과학인 척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짜집게 하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개 있어서 예. 이제 의원님과 함께 정기적으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으로 이 이야기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누구네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이슈거든요. 관심을 좀 네.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 미래가 달려있는 거니까.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정리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고 있죠. 국회 떠나실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뭐 그냥 덤덤했어요. 근데 그 자료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그 버릴 거 버리고 하는 걸 보면서 아까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국회라는 공간에 정보가 흘러 넘쳐요. 근데 그걸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잘 활용하고 하면 좋은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회라는 공간이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참 아쉬운 마음이 많았죠. 네. 야, 그래도 4년은 꽤 긴 시간이거든요. 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그 안에 네. 켜켜이 쌓인 짐 치울 때의 느낌. 네. 뭐랄까. 네. 자, 새날 방송에서 자주 정기적으로 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 양희원 의원 국회를 나오고 나니까 원전 옆에서 예. 지진이 났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 저 굉장히 놀랐어요. 부안 여기서 지진은 잘 발생하지 않는 곳인데 이렇게 큰 사실은 4.8이라는 정도는 굉장히 큰 지진이에요. 네. 예. 벽도 갈라지고 뭐 흔들리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인즉 우리가 몰랐던 단층이 있었다는 거죠. 네.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처음에 규모 4.8 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규모 3.1까지 네. 지진이 났고 여진이 또 났죠. 네. 예. 단층 이야기는 따로 하시고 위치가 지도상으로 보면 그게 언론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부안하고 예. 저기 영광하고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아까 앞에 있던 사전에는 안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앞 사진 한번 봐봐요. 여기에 딱 영광 위치를 지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시 고창 밑에 네. 영광인데 고창 밑에 영광이 안 보이게 해놨죠. 고창하고 영광 그 경계 지점 있잖아요. 바다에 네. 경계 지점 바로 거기에 원전이 있어요. 네. 경계 지점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기서요 일산 조금 넘어가는 거리예요. 가깝습니다. 40km, 네, 43km인가 그 정도. 예. 네, 그냥 가까운 지역이죠. 근데 여기에 함열 단층이요? 함열 단층이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단층 길이가 한 80km 되는다면서요? 네, 꽤 크죠.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도권까지도 진동이 느껴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 지도를 보시면 저 지진 진도를 보시면 저런 식으로 해서 전달이 되죠. 네. 땅이 흔들린 거기 때문에 네. 그 진동은 뭐 소리도 그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쿵 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른 네. 하늘에 갑자기 번개 소리, 천둥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원전은 필연적으로 지진과 필연적 관계에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안전 그렇죠. 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면 원전은 해결료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스는 가스를 쓰고 석탄 발전은 석탄을 쓰고 근데 원전은 해결료를 써요. 근데 이 해결료의 핵 분열 반응은
갑자기 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핵 분열 반응이 끝난 다음에도 자연 핵 붕괴를 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냉각을 시키는 게 필수적이다. 근데 핵 분열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동 중인 원전을 중지시키려면 제어봉을 넣어서 중지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중지시킨 다음에도 계속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가지고 물을 계속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제어봉이 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진이 나서 흔들려 버리면 제어봉이 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이고, 씨. 네. 그러니까는 원전의 지진은 정말 치명적인 약점인 건데 예.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중요한 이유가 제어봉이 잘 들어가서 핵 분열을 멈추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냉각시키는 건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물을 공급하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전기를 잘 공급하려면 케이블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선이 엄청나게 두꺼운 네. 케이블이 뭐 그 전체 연장 길이만 해도 수천 킬로미터예요. 아. 원전 안에 다 연장을 해보면 걔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긋나 가지고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전기 공급이 안 되면 물이 돌아야 되는데 물이 안 도니까 그러면 후쿠시마처럼 폭발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배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데 이것도 지진에 의해서 배관이 어긋나서 깨져버리면 물이 흘러나와 버리잖아요. 그럼 또 냉각이 안 되고. 그게 후쿠시마 그런 현상이었던 후쿠시마는 둘 다 음. 전선도 끊겼고 외부 송전선로도 끊겼고 근데 배관도 어긋나서 깨졌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전기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물에 잠겨서 안 됐고 그러니까 냉각 실패죠. 예. 냉각이 안 되니까 그럼 다행히 제어봉은 들어갔어요. 제어봉은 들어가서 핵 분열은 멈췄지만 냉각이 안 되니까 핵연료가 계속 스스로 핵 붕괴하면서 이게 엄청 뜨거워지니까 주변에 그렇죠. 콘크리트나 아니면 금속을 다 녹여버려 가지고 콘크리트가 왜 그 원전 안에 들어가면 콘크리트 벽이 아래쪽은 한 1.9m, 중간에는 한 1.2m, 1.5m 이렇게 그런 게 두껍죠.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워낙 고열이라. 그렇죠. 네, 워낙 고열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건 대부분 단층 영향을 많이 받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유지되던 힘이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진이 위아래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네.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거는 미치는 힘이 미는 힘이냐 땡기는 힘이냐 대각선으로 땡기냐 위아래로 땡기냐 그 땡기는 힘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치는 힘에 따라서 단층이 움직이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통상적으로 저 경상도권, 동해안권에 원전이 많아서 네. 실제로 지진에 이제 아마 후쿠시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단층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직 미완성되다 이런 보도도 하나 있었고요. 네. 지금 보면 우리 저런 단층 지도 네. 기본적인 단층이 지금 줄이 난 게 뭐냐면 저렇게 갈라진 거예요. 다 땅이 갈라진 흔적이거든요. 예. 그러면 땅이 한번 갈라지면 거긴 힘을 받은 흔적 경험이 있으니까 또 힘을 받으면 갈라진데 또 갈라지겠죠. 그래서 단층이 있는 데에는 웬만하면 건물을 지을 때 피해서 짓거나 안 그러면 내진 설계를 잘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질도가 세부적으로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런 지질도는 대부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고 나서 크게 보완이 안 되어 있다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런 단층 정도 있어도 저건 뭐 활성화된 단층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단층일 거다. 비활성 단층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16년에 그때 진도 5.8이었죠. 예. 네네. 이번 그 부안 지진보다 30배 에너지가 더 큰 지진이에요. 네. 그러면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특히나 지질학자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국회에서도 질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지질도를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경상남도부터 시작을 하게 된 보면 거죠. 1차는 영남권 예, 예. 그 활성 단층이 최소 14개가 확인됐어요. 네. 사실은 저것만으로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저건 아주 큰 활성 단층만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월성 원전 주변에는 수십 개가 있어요. 아이고 씨.
근데 그 이렇게 다음에 막 이제 몰려 있어요. 예. 수도권, 충청권 완성한다는 게 계획상으로 2026년.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지진이나 호남권은 2031년 가야 아직 돼요. 하지 않고 있고. 강원권은 2036년 가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호남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진데 이게 추정치가 있다면서요. 최대 지진 추정치가. 네. 최대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원전이 최대 지진은 견딜 수 있는 그 내진 설계가 있죠. 네. 그걸 규모로 이번 부하는 4.8 정도 규모였는데 네. 6.5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4.8과 6.5는 이제 굉장히 큰 차이니까 네. 4.8 정도로는 원전은 안전하다. 6.5까지는 견딜 수 있다. 그 6.5를 설계 지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설계 내진 설계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지진이다. 하는 게 설계 지진인 거죠. 이따가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이상한 상태가 네. 됐고. 예, 이걸 저희가 작년 말에 그때 민영배 의원님하고 김성환 의원님이랑 같이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내진 설계에 반영된 여러 기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야기 좀 진행시켜 볼게요. 네. 지금 호남 부안에서 4.8 지진이 났는데 이상하게 포항 경주가 더 불안하더라 느낌이. 느낌은 예. 그러니까 이게 부안 지진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더 걱정되는 건 몰려 있는 곳. 왜냐하면 이쪽에 더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도 뭐 그러니까 왜 원전이 몰려 있는 게 왜 걱정이 되냐면 후쿠시마 원전도 그 원전 부지 안에 그 사람들이 다 대피해서 한 달 이상 먹고 살 수 있고 방사성 물질도 들어오지 않게 다 막을 수 있고 자체 전기도 공급되고 위성 전화도 되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지진을 면할 수 있는 면진동이라고. 그런 공간으로 대피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직원들이 10km 바깥으로 도망갔거든요. 너무나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진이 그렇게 원전이 방사성 물질이 새어 나온다 그러고 폭발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아무리 직원이라 그래도 어떻게 거기 견디겠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 개의 원전이 있으면 하나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쨌든 직원들이 충분히 거기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 개의 원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근데 고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고리 1호기 멈췄지만 거기도 해결료 사용 해결료가 여전히 뜨겁게 있는 거고 2호기, 3호기, 4호기 있고 그다음에 세울 원전 1, 2, 3, 4호기 또 있고 그러니까 건설 중인 것까지 하면 10개거든요. 문을 닫은 원전까지 하면. 그러니까 원전은 폐쇄를 해도 운영을 중단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게 그 끝난 사용 후 해결료도 뜨거워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전기를 넣어서 계속 식혀줘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쿠시마 그때 원전도 그때 4억인가 아마 가동 중이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원전 하나가 폭발한다 그러면 그건 1년치 원전이잖아요. 1년에서 3년 정도치 원전이 거기 해결료가 들어있는 건데 사용 해결료 저장소는 최소한 20년, 30년, 40년 동안 사용했던 사용 해결료가 거기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냉각을 실패해서 얘가 불이 붙어서 화재가 일어나면 방사성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간나우토 총리를 제가 만났을 때 이분이 강연을 하면은 항상 지도를 딱 하나를 펴놓고 해요. 동경으로부터 400km의 반경을 딱 그어놔요.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400km 반경이면 동경도 다 포함이 돼요. 그때 당시 일본 총리였었고 간나우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그 원전 반대론자로. 그렇죠. 그분이 이제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사실 과학자로서 원전을 안전하게 과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으셨대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후쿠시마 이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반경 400km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대피시킬 계획을 짜고 있었대요. 그게 사용 후 해결료. 가동 중인 원전이 아니라 가동이 끝난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가 냉각을 실패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어마어마한 방사성 물질이 나오니까 그러면 반경 400km를
피난을 시켜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는 더 이상 원전은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도쿄전력이 자기 자신 속였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렇죠. 예, 예.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선 계측하던 50대가 사망을 했는데 사인은 미공개라고. 그러니까 일본도 후쿠시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완벽한 건 없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상상을 하고 거기서 대비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면진동도 만들고 뭐 이런 걸 다 했던 건데 그래도 설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설마. 근데 문제는 내진 설계라는 것이 됐다고 해도 문제는 최근에 나온 보도들 중에 앵커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앵커가 뭐냐면 앵커는 이렇게 딱 박는 거잖아요. 네. 고정시키는 고정시키는 거.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거, 배관이 흔들려가지고 깨지는 거, 전선이 흔들려서 그게 파손되는 거, 아니면 옆에 있는 무슨 뭐 기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흔들리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관, 뭐 케이블, 기기 이런 거를 콘크리트 벽에 딱 붙여놔요. 바닥이랑 벽에다가. 잠깐만 저건 보고 할게요. 저렇게 네네. 저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저 보시면 네. 저 앵커가 저는 앵커 그러면은 뭐 몇 센치짜리라고 생각할 텐데 볼트 너트. 저기 앵커 볼트거든요. 네. 앵커 볼트와 너트가 있는 건데 저게 1.6m? 1m 그래요, 길이가. 왜 그 앵커라는 것이요 배를 바다에다가 정박시킬 때 쓰는 그런 앵커, 것들인 거예요. 도술 앵커라 고정시키는 그러잖아요. 거. 예, 예. 근데 저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또는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박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처음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앵커를 이렇게 껴가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있고 우리가 나중에 콘크리트 벽에 왜 구멍 뚫어가지고 뭘 끼워 넣잖아요. 그러면 쫙 확장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못을 다시 박잖아요. 그거는 확장형 앵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렇게 박는 거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앵커가 있는데요. 그 앵커가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였죠. 저거 지금 저런 거죠. 저런 식으로 부러질 수도 있고 썩어 버릴 수도 있고. 보면 앵커를 넣었을 때 벽에 어쨌든 박아야 되는 거잖아요. 볼트가 있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박아야 되는 건데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서 예. 이 규제기관의 연구원이 이상하다고 보여서 그걸 파낸 모양이더라고요. 예. 판에서 보니까 여긴 없네. 그 판에서 보니까 밑에 박혀 있어야 될 부분이 없이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다는 이게 거예요. 지금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 위험 공익제보센터에 의하면 한울 3, 4호기는 앵커 볼트가 없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예. 그다음 도표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거는 이제 앵커 볼트가 있으면 그 앵커 볼트가 설계상에 어디에 박혀 있고 길이가 얼마나 하고 그리고 그 내진 성능이 어떤 성능으로 되어 있는지 내진 성능 자료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 게 설계 자료거든요. 근데 그 설계 자료가 없는 게 19,000개, 아이고 참. 19,974개 정도가 그런 자료가 없는 게 네. 확인된 거죠. 내진 검증 문서가 보유가 네. 되지 되지 않은 거가 아이고. 평가 대상 기기가 19,974개인데 그중에 5,275개가 문서가 보유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상세에서 만약에 얘가 지진이 왔을 때 견딜 수 있을지를 이제 다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 예. 돌리고 해야 되는 게 이제 1,000개가 넘는 앵커였다. 이게 13개 원전. 아이고. 근데 그 고리 1호기, 고리 2호기, 월성 1호기는 이제 너무 오래된 원전이었고 이건 빼고 나머지 13개 원전이 그런 거였고 그럼 이거보다 그 이후에 그 건설된 원전들은 어떠냐?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네. 조사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이게 모르는 거죠. 데이터가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원전들도 그럼 내진 설계가 6.5라는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라고 했는데 그 내진 설계를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했어도 지진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완벽하게도 아니고 저런 불량품 하자가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 일어나면 한수원 답은 항상 똑같거든요. 문제 없다. 이때는 이 자료가 한수원이 작성을 한 자료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규제기관에 이제 그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불렀던 이희택 박사님 예. 그분이 하신 거거든요. 그분은 양심적으로 과학자, 기술자답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적을 하니까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 이런 검증 문서가 보유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럼 자세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연구원한테. 그래서 연구원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게 다시 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조치가 없는 거죠. 아이고. 문제는. 그러니까 사업자도 사실 규제기관이 정확하게 역할을 하면은 그걸 진행을 할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규제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맞아. 그 규제기관이 협업하고 있죠. 협업.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을 위한 건데 한수원을 그러니까. 돕고 있잖아요. 아니 방통위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국가 기관들이거든요. 이게 뭐 금융감독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금융감독원과 그리고 방통위가 또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처럼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밑에 산하기관이 기술자 조직이 있어요.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킨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술자 박사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그럼 찾아내면 그러면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네.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문제를 확인한 거잖아요. 그럼 발견을 했으면 그걸 다른 원전은 없는 건지 광범위하게 넓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된 앵커들 보면 뭐 1.6m, 1m짜리가 박혀 있어야 되는데 봤더니 뭐 더 짧은 몇십 센치짜리가 박혀 있다거나 다른 것도 아니고 거기는 완벽해도 문제일 텐데.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면 볼트 너트가 이렇게 너트 밑에 볼트까지 쭉 빠져 나와 가지고 벽에 그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안 빠질 거 아니에요. 뭐 바깥에서 이렇게 힘이 왔을 때도 근데 그게 제대로 장착되지 않고 그냥 밋밋한 상태로 이렇게 박혀 있다든지. 아까 그 사진 보여줘봐요. 앵커 파괴 영상이라고. 예. 그 사진. 그래서 네. 외부에 힘이 오면 저렇게 앵커가 깨져버리는 거죠. 위가 날아가서 깨지거나 옆에서 깨지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이 앵커가 견디는 하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중보다 더 큰 힘이 외부에서 오면 그럼 얘가 깨져버리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내진 설계의 기준 그 힘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 그 기기의 하중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외부에서 예상되는 지진의 힘, 에너지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앵커 길이가 뭐 1m짜리가 돼야 된다. 아니면 1m 60cm짜리가 돼야 된다. 이게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가서 봤더니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진이 나면 야, 더 큰 지진 올 수도 있어. 영광의 지진 나면 어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비도 온전에. 그러면 기준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기준치는 계속 그대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불량품 쓰고 이게 무슨 사실은 강화됐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원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앵커를 더 받고 더 강화시켜서 내진 성능이 좋아졌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었고 네. 현장도 가서 봤어요. 그럼 거대한 파이프가 있거든요. 그 파이프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옆으로 앵커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지진이 와도 이 그 파이프 거대한 배관이 깨지지 않습니다. 더 큰 지진이 와도 괜찮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설계도를 보면서 일일이 비교하진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연구원이 보니까 설계 도면하고 다르게 앵커가 박혀 있다. 아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더 짧아요. 실제 설계도보다 더 짧은 게 박혀 있으면 당연히 힘을 더 못 견디겠죠. 예. 그럼 이렇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깨지는 일이 발생을 하죠. 제일 겁나는 게 배관하고 케이블이 깨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부의 기기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망가지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막 흔들어서 떨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이게 제일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앵커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수로 원천 기술
갖고 있는 캐나다 원안이 답변이 있었던 거죠, 그게. 네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수로 원전이 있고 경수로 원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식히는 물이 무거운 물이냐 보통 우리 쓰는 가벼운 물이냐. 근데 중수로 원전이 월성 원전 그 경주에 있는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1호기는 폐쇄됐고 2, 3, 4호기인데 얘네가 그 동구렁 건물 보시잖아요. 원전 그러면 그렇죠. 동구렁 돔. 건물. 그 돔이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 안에 핵연료가 핵분열 반응하는 원자로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거나 폭발이 일어나도 얘가 그걸 다 막아줘야 돼요. 얘가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그래야지 방사성 물질이 안 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압력 경계라고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경계인데 이 안에 내 벽이 경수로는 철판으로 돼 있어요. 3mm에서 5mm짜리인가 이런 철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수로 월성 원전은 에폭시 라이너라고. 에폭시 라이너 뭔지 아시죠? 페인트처럼 칠해서 방수하는 거. 그 정도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더 그 앵커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앵커가 내진 성능이 다 있는 앵커여야 되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월성 원전에 특히 3호기만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전체 그 경락 건물 안에 들어있는 앵커 363개 중에서 다 내진이어야 되는데 내진 앵커가 27개밖에 없어요. 아, 나 그러니까 뭐야, 그게. 336개가 다 비내진 앵커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그러면 바꾸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건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뭐라고 그 보도자료가 나왔냐면요. 지금도 원자력 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링크 보내드렸는데 예.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월성 3호기 비내진 앵커볼트는 2017년에도 문제 제기되어서 관련 기술 기준을 적용하는 캐나다 규제기관, 그러니까 캐나다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이 월성 원전인 중수로는 캐나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내진 앵커 사용이 허용됨을 확인했다.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비내진 앵커 써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라고 레터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레터를 보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이 담당 연구원이 자신이 원장에게 얘기해서 자신이 보낸 레터에 대한 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답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니다. 그 전에 비내진 앵커를 썼다. 1982년 그 전에는 83년 전에는 그러니까 82년까지는 비내진 앵커를 썼지만 83년부터는 내진 성능이 있는 그런 앵커를 써야 된다. 혹시 비내진 앵커를 지금도 쓰고 있다면 이건 지진이 왔을 때 그 내진 박혀 있는 그 부분이 파손될 수가 있다. 뭐 거짓말한 거네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런 비내진 앵커가 문제가 없을지는 뭐라고 써 있냐면 조사를 해야 된다. 어떤 조사? 디스커버리 이슈 레졸루션 프로세스. 그러니까 따로 상세하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얘가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그런 힘에 의해서 이 비내진 앵커인데 성능이 내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힘을 견딜 수 있을지 따로 상세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게 디스커버리 이슈 레졸루션 프로세스. 예.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적합한지를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내드렸죠, 이 레터를. 예. 이거 이번 지난 10월 10일 날에 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보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얘기한 거랑 이 레터가 정반대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실수예요. 어떻게 보세요? 거짓말이라고 보십니까? 이 연구원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거짓말이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네, 왜냐면 이 레터는 자신이 원자력 안전기술원 통해서 이렇게 보내서 받은 건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놓고는 자기들이 확인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기관들이 공공연히 거짓말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되게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후쿠시마에 폭발이 있을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 폭발이 있어서 일본이란 나라가 망할 정도. 그 한기 폭발하는 확률이 1억 년에 한 번 발생한 확률이었어요. 네.
자, 근데 원전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네. 지금 내진 설계를 지진만 일어나면 우리 내진 설계 잘 돼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설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내진 설계 기준이 충분한가 첫 번째.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렇게 큰 지진이 안 일어나지만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대비가 되느냐 그게 첫 번째고 그러면 단층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지 얼마나 큰 지진이 그렇죠.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야 대비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잘했느냐인 거고 세 번째는 그 설계대로 시공을 잘했느냐인 거예요. 아이고 참. 근데 첫 번째 지금 활성단층 조사도 이제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 돼 있는 부분도 많고 두 번째 내진 설계에 대해서도 지금 어쨌든 충분하지 않다 이런 비판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걸 잘해도 아니 이게 한국의 그 당시의 건설의 특징인 건지 어떻게 설계대로 안 한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내진 설계 6.5, 7 견딘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이런 건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 행위를 해야만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이 정말 달라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의 차이 같아요. 여야는 바뀌는 거니까. 네네. 아니 제가 여당 국회의원 2번 해봤고 2년 해봤고 그다음에 야당 국회의원 2년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여당 국회의원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대개는? 여당 국회의원일 때는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 차이. 이렇게 난 또 와서 뭐. 토론회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와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민주당의 원내 원전안전검증 대책단 단장을 했어요. 근데 계획만 세우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네네네. 돼서. 네네. 그 먼저 이제 이 이야기부터 한번 또 가볼게요. 아무튼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21대와 다르게 민주당이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기대가 큽니다. 이 문제도 잘 그렇죠. 해결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동해 유전 개발. 네네. 근데 사실 멍뚱했던 측면이 있는 게 물론 석유가 나오면 좋겠지만 네. 지금 그 화석연료 안 쓰고 탄소 발생 안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친원전 쪽으로 방향 잡고 갑자기 석유 난다. 그것도 지금 확실하지도 않은 걸 대통령이란 자가 끌고 나와가지고 이슈는 주목이 일단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언론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 보니 이게 의혹이 막 휩싸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거기에 20%의 성공률이 있다고 얘기한 데가 세금도 제대로 안 낸 4년 동안 그런 1인 기업이라는 걸 알고 사실 이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데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업에서는 거기가 가능성이 없다고 한 거를 그 1인 기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걸 가지고 나라 전체가 그것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할 정도인 거냐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뭐 했고 석유공사인 그 직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나라에도 지질자원연구원이 있어요. 우리도 다 지질 탐사 다 하거든요. 그 다 실력 있는 박사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면 그 검증을 같이 한 건가? 왜 그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게 신뢰가 안 되잖아요. 나라 전체가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이 시추 한 번 하면은 1,000억 원인데 뭐 5번? 아니 10번? 더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그렇게 쉽게 그걸 쓰겠다고 하는 판단을 그 근거를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차치하고 예를 들어서 좀 아리백 이야기를 해보면 국제사회가 다 아리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70년대 석유가 나오는 거랑 지금 나오는 건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100% 확실하게 여기서 뭐 석유를 뭐 수십 년간 쓸 수 있는 게 나온다 그러면 활용도가 일부는 있겠지만
그때 나오는 석유랑 지금 나오는 석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시추를 해서 개발이 된다고 할 때 가장 빨리 쓰는 것도 아마 30년대 후반, 40년대 그럴 텐데요. 지금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탄소 중립을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화석연료를 쓰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도 석유 이후의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옴시티가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을 뭐 조 단위의 예산을 써서 그것도 R&D나 이런 쪽은 다 삭감을 한 그 예산을 여기다가 몰아 넣어가지고 뭐 2040년, 50년에나 쓸 석유를 만들겠다. 근데 그때 석유는 지금과 같은 가격일까요? 또는 그때 석유가 지금처럼 효용성이 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죠. 네. 그리고 우리도 탄소 중립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석탄과 석유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안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그때 산유국이 돼가지고 그 석유를 또 펑펑 쓸 건가요? 뿐만 아니라 그걸 시추를 하게 되면 가스가 상당 부분 매장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스가 CH4로 메탄이거든요. 그 메탄은 온실가스 중에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가스전을 개발을 할 때 그 가스를 우리가 쓰는 것만이 아니라 개발할 때 누설된다 그러죠. 리크된다고 그래. 하는 그런 가스만으로도 온실가스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2040년, 50년에 우리가 하는 게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아무튼 뭐 좀 그쵸. 일찍 개발이 된다면 만약에 이게 좀 더 일찍 개발이 돼서 70년대, 80년대 그랬으면 좀 맞아요. 그때 쓸 때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 줄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때 좀 쓰고 그랬을 텐데 지금 타이밍이 되게 안 맞다.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윤석열도 그렇고 총선 때 한동훈도 그렇고 뭐 아리백 좀 오르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탄소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무조건 줄이면 되니까 원전도 무탄소 전원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게 필요한 거다. 왜 재생에너지만 자꾸 얘기하냐. 아리백 얘기하는 건 사대주의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는 분이 그 당시에 비례대표 후보 중에 한 분 계셨죠. 저 잘 아는 분인데. 김소희 씨요. 저게 네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인데 국회의원 된 거예요? 네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되셨죠. 근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를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나 찾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김소희 사무총장님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너무 오버하셨어. 그리고 본인이 잘 알 텐데 왜냐면 그 기후변화센터에서 아리백 관련한 강의라든가 토론회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주장한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보신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것은 어느 정당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생각은 거의 방향성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저 뒤늦게 그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너무 놀랐죠. 왜냐하면 기후변화센터가 그런 데가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그쪽으로 들어가면 전문가 임리하고 영입을 할 텐데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다른 목소리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리백은 트라우마 같은 건가 봐요. 그러니 이분한테 정말 이렇게 다른 얘기를 이렇게 시킨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자회견 한 내용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사대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예. 사대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왜 다른 나라가 하는 거를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미치겠네. 내가 그래서 국제적인 무역 통상 질서가 바뀌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어쨌든 자본과 노동이 또 물건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가장 싼 데 공장을 짓고 그리고 선진국들은 R&D를 통해서 연구 기술 개발을 해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다 자기 나라의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그거에 무역 장벽을 기후위기 문제 특히나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민간단체가 제안한 아리백이 중요한 국제 통상 질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대주의적이다 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건 결국은 그 조선 말의 쇄국 정책을 쓰자 우리만 그냥
하면 된다. 다른 나라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처구니 없네. 그럼 우리는 한미 FTA를 왜 했어요? 그 당시는 자유무역 시대였기 때문에 FTA를 한국, 미국도 하고 여러 나라들과 거치며 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사실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경제도 발전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국제 통상 질서는 다 무시해도 된다. 우리 세계 속의 한국인데 우리만 그냥 유아 독존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끊고 북한처럼 그렇게 고립되게 살 건가? 그걸 국힘에서 얘기한다는 게 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거는.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냥 극우적 성향인가 보다 하는데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와서 저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활한 거죠. 너무 놀랬죠. 네. 네. 근데 지금 하나 더 있더만요. 재생에너지가 비싸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아 그러니까. 싸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조금씩 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지금 한 400개가 벌써 넘었어요. 아리백을 선언한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국제적인 기업들도 많죠. 구글이나 뭐 벤츠나 뭐 애플이나 굉장히 많은데 이런 데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관계에서 슈퍼을도 있고 또는 갑인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한 절반 가까이인가요? 그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100%를 이미 달성을 하는 걸 목표로 세웠어요. 네, 한 절반가량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달성한 달성한 기업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30년 전후로 해서 달성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이다. 절반인가 제가 보낸 자료에는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아리백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50년까지 하면 되니까 이제 10% 한다, 20% 한다, 2050년까지 안 해도 된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한가로운 얘기인 거죠. 그 기업들은 속이 터지는 거죠. 달리 말하면 망하단 소리예요.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저는 정말 희망을 못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서 석유 나온다고 환호성 치고 있고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이게 사대주의야.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되는 말 자체에는 어마어마한 전 비문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빠르게 못해요 이거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천천히 해도 된다니요. 그리고 비싸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시장이 커지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계속 요구를 했던 게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너무 비싸다. 비쌀 이유가 없는데 비싸다. 그럼 제도의 문제, 금융의 문제, 갈등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없잖아요. 그 비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기기만 설비만 있으면 무한적으로 계속 그렇죠. 햇빛과 바람만 있으면 전기는 계속 생산이 되는데 그 비쌀 이유가 없는데도 비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제도 개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 2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게 국방부 만나고 환경부 만나고 해수부 만나고 산림청 만나고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는 육상풍력 또는 뭐 아니면 그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여러 규제들 이런 걸 어떻게 풀어서 농민들한테는 이익이 되게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늘릴 거냐. 그러니까 여러 부처가 사실 합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정부 부처가 같이 합심하는 그런 뭐 TF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걸 그린 뉴딜을 통해서도 진행을 해보자고 하면서 이런 게 막 꽃을 피우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해마다 재생에너지 설치율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딱 들어오면서 태양광 사업자는 다 범법자인 것처럼 수사를 한다 그러고 뭐 엄청 언론 플레이 했잖아요. 감사원, 검찰 다 나서가지고 국무총리실까지 나서가지고 실제보다 훨씬 부풀리게 해서 뭔가 다 사기 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금융이 다 얼어붙거든요. 근데 금융 돈 빌릴 데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정책금융 지원해주는 정부 예산도 다 깎아버렸죠. 관련 제도도 다
악화시키죠. 그러면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싸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책임인 건데 예, 현재 맞습니다. 집권한 정부의 책임인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비싸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예. 방기하는 거죠. 그 글로벌 스탠다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네네. 양반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자기들이 안 따라가면서 뭐 사대주의네 천천히 해도 되네 이런 얘기 하는데 최근에 MBC가 그 헬릴렌 클락슨 아리백 최고 책임자 네네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네. 저기 맥락은 저거거든요. 아리백의 작심 비판. 한국은 매우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한국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인데 한국만 못 따라가고 있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그 OECD 37개 국가 중에 한국이 재생에너지 목표가 꼴찌입니다. 이건 현재가 이 정도인 네. 거고 앞에 있는 건 2030년의 목표고 예. 목표도 꼴찌고 현재 수준도 거의 꼴찌고. 야, 근데 근데 좀 지금 올라왔다가 뚝 떨어졌어요. 요 밑에요 지도가 너무 깨알 같아가지고 한국이 빨갛게 칠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현실적 여러분 느끼게 좀 체감하시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6월 중순이거든요. 지금 날마다 30도 넘고 있는데 동해안 쪽은 이미 37도 이렇게 가버립니다. 얼마 전에 인도 같은 데서는 50도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지금도 준비해도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수십 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일단 우리는 석유 나오면 그걸로 그냥 화석연료 펑펑 떼는데 문제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실은 그거 지금 현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수출 실적이 좋다고 해서 좀 안일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정부는. 근데 점점 더 해외에서 저런 경고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 봐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수치를 이제 찾았네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2023년에 382개 기업이 아리백 선언을 했거든요. 23년 기준으로. 그랬을 때 이미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다 했다라고 한 데가 79개 기업. 아 벌써. 이미. 그리고 2030년대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리백 달성을 할 수 있다. 2035년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해도 늦은 건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을 9년 지나면서 사실 굉장히 뒤처졌던 거잖아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녹색 성장만 제대로 했어도 그게 가짜 녹색 성장만 아니었어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기업은 저 동유럽 쪽으로 공장 옮긴대요. 근데 공장 옮기면서 벌써 재생에너지 100% 계약은 마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세계적 추세는 리쇼어링인데 나갔던 회사도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은 떠나고 나가게 있- 만들고 네, 있는. 그렇죠. 지금 떠나고 있는 거죠. 정부가 그걸 못 받쳐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못 받쳐준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방향성을 지금 소위 그러니까 계속 무탄소 얘기하고 아리백 대신에 CF100이라 그러는데 그 CF100 그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할 때 매신에 실린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도 안 관심이 되는 거죠. 없어요. 관심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환경부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그 코미디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뭐 유럽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유럽과 우리나라가 상황이 많이 다르죠. 핵폐기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 기준도 그렇고. 근데 이 아리백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트라우마가 큰 것 같아. 네. 그게 아니면 대선 토론회 때 그러니까 그 왜 트라우마가 그 윤석열 씨가 총선 때 대파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 저 계란말이 만들면서 김치찌개 끓이면서 대파를 안 넣었다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지금 아리백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렇게 일국의 대통령이면 전체를 다 좁아요, 포괄 속이. 하셔야지 좀 덩치는 크시면서 왜 네. 그렇게 마음은 그러셔가지고 미치겠네. 네. 이게 정말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만 망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그럼요. 걱정이 예.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걸 썼다가 이제 혼나기도 했는데 지금 결정하는 그 많은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살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은 2050년, 70년, 2100년 이럴 때 우리가 살아있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근데 지금 결정하는 게 2050년, 70년, 2100년을 결정을 해요. 우리 아이는 그때 살아있을 거거든. 2050년, 2070년 예. 살아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현재 정치인들이 지금 하는 정책이 얼마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되는데 이 개인적인 어떤 사감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건 그리고 지금 원전 아무리 계획 발표해봤자 그거 언제 지어지는지 아세요? 언제예요? 2040년 정도에 지어져요. 그때는 이미 아리백이 거의 100% 실현되고 있겠고. 이미 게임 끝나는 시대에 그때 원전 지어서 뭐 할 거며 그리고 그 지어봤자 어떡합니까? 전기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전소를. 그러니까 송전선이나 이거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한전이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원래 애초 계획 세운 거에 그 전력망을 10%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 지어봤자 될 것도 아니죠. 아까 그 유럽 이야기 하셨는데 원전 관련해서 거기 이제 허가 사항 중에 하나가 그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담보가 있어야 그거 허가해 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4세대 원전의 기준도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핵폐기물 처분장에 대해서 2050년 전인가 운영이 가능해야 되고 뭐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가운데에서 원전을 네. 친환경 에너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극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야, 뭔 소리야. 유럽도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했대. 그것도 일부 국가잖아요.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또. 예, 그리고 독일은 원전을 친환경 원전을 에너지원으로 하지 않죠. 이미 그러니까. 거기는 원전이 제로가 됐으니까. 프랑스는 이제 유럽에 원전을 주도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지금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니까 그걸로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원전 시장에 진출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프랑스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지금 힘을 많이 쏟고 있죠. 원전은 그 비중을 줄이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원전들이 많고 신규 원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전체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후 원전도 수명 연장하고 신규 원전도 더 짓고 그렇게 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출력을 제어해서 결국 그 양이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게 현재 현실이죠. 최근에 실감나게 해드리려면요. 아무리 윤석열 씨가 친기업, 친재벌이라고 해도 이건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2023년에 아리백을 달성하면 일단 아끼는 돈만 한국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다. 이거 아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친기업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오히려 빨리 할수록 더 이익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 김소희 의원이 얘기했던 비싸니까 나중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말했지만 기업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빨리 할수록 더 이익이라는 게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확인이 된 거죠. 거의 15조 원을 아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 지금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지적한 건데 한국에서 아리백 달성이 가장 어렵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기업이 슈퍼을이에요. 네, 슈퍼을. 네, 그치. 네. 이 기계를 삼성전자가 사야 돼요. 근데 여기밖에 없어요. 저번에 그래서 윤석열 갔을 때 이거에 관련돼서 SK가 들어갔던 게 거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SK도 끼고 이제 같이 가서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라 SK도 이걸 구매해서 쓸 수 있게 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같이 가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슈퍼 의리여가지고 아무한테나 안 판다고. 그때 한국한테 안 줬잖아요. 일단은. 아리백이 돼야지 우리가 팔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봐주지만 예. 언제까지 아리백 할 건데 그래야 우리가 이 기기를 너희한테 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아까 그래프에 보시면 아리백 기업들이 보고한 나라별 재생에너지 조달 장벽 비율 한국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씩 재생에너지가 없애줘야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가 왜 비싸냐면 그 장벽이 많아요. 금융 장벽, 제도 장벽, 가격 장벽, 여러 장벽들, 전력망 연결 장벽 이런 것들을 결국 집권 여당 그리고 행정부에서 끌고 나가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다 무슨 사기꾼인 것처럼 범법자인 것처럼 몰아넣고 관련 제도는 개선하기보다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산도 깎아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벽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전기가 우리나라는 또 전력 시장이 되게 폐쇄적이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구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니 아리백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권이 진보 보수를 떠나고 하나씩 치워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 해야 건데. 되고 안 되면 이번에 22대 국회 민주당이 저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법안 이어달리기 하면서 몇 분하고 연락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통과 못 시킨 이 아리백에 관련한 법안들 몇 개를 넘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좀 양희원 의원한테 이어달려 주실 분들이 실명을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 박지혜 의원, 임미애 의원, 그러네. 김원희 의원 어. 뭐 이런 의원들이 다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고 예. 조금씩 넘겨가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양희원 형 어디 갔어? 댓글창에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양희원 네. 형 이번에 당선 안 됐구나. 그 네, 네. 유유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네. 예. 다른 자. 데서 역할을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당론으로 결정할지 말지를 민주당이 신재생 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법을 당론으로 결정할 듯 하다가 지금 살짝 보류해 놓은 것 같은. 최근에 지금 민주당이 20몇 개 법안을 뭐 법사위뿐만 아니라 민생 뭐 환경 다 합쳐가지고 이제 민주당 당론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하다가 이건 살짝 보류해 놓은 것 같은데 네. 신재생 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법. 요건 뭐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자 뭐 이런 내용이 제가 있습니다. 알기로는 이걸 더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더 세게 네, 그러니까 네, 잠깐 미뤄둔 거다. 네, 보류한 네, 거다. 네, 네, 더 세게 하려고. 저는 답이요. 네. 민주당이 야당이어서는 안 돼요. 이거 조건 바꿔내야만 그게 착수가 가능한 거지. 야 우리 석유 나온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맨날 빙하 타고 온 둘리 같은 느낌. 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협회나 이런 거 많이 꾸려서 정부한테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민원도 넣고 있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 있을 때는 저하고 같이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태도가 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시민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관료들이 태도가 좀 바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야당 편도 못 들지만 네. 예전처럼 막 그저 정부 잘 안 만나주고 안 들어주고 무시하고 막 이랬던 것이 지금은 잘 만나주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뭔 제안을 하면 같이 의논도 하고 이런 게 그 전과 총선 전과 후가 온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겠네요 현실은. 네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정권 바뀌면은 어떻게 하려고 민주당 눈치 봐야죠.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투표 행위가 그렇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요. 네. 국회 못 들어가신 거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자주 뵐게요. 저는 네.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았던 게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일이 정말 일이 많거든요. 정치 투쟁도 해야 되고. 네,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근데 자료를 그래서 직접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직접 찾아서 정리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주시는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주시는 거를 제가 받는 거하고는 이게 습득의 정도나 깊이가 많이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것저것 오랜만에 많이 찾아보고 이런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하면서 그 깊이가 생겨서 훨씬 전 좋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국회의원 분들에 대해서 빨리 답을 안 주고 막 이런 거를 너무 나무라지 마시라. 네. 사실은 엄청나게 저는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바쁜지 국회의원들이 예. 국회에 제가 4년 해보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 건데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다만 저는
이번에 뭐 국회의장 사태에서 본 것처럼 지역구가 있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걸 만들지 않고 정보 격차가 너무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만의 결정으로 당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뭐 당원이든 원외 지역위원장이든 그 소외감부터 해서 좀 뭐 제대로 된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기 좀 어려우니까 그걸 지역구별로 좀 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 자막은 저 잘못됐는데요. 네네. 에너지 전환 포럼 사무처장은 전이잖아요. 전. 네, 전입니다. 네. 그 전 국회의원을 쓰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쓴 것 같은데 정정해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자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고요. 저 또 자주 뵐게요. 네네. 자, 그럼 2주 있다 뵙는 네, 건가요? 2주 있다 봬요.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